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안수남 세무사이고요. 저희 세무법인 다솔은 양도, 상속, 증여, 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사례인데요. 15억의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셨어요. 이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가 안 돼버리면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돼버렸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75%까지 세금이 부과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이 얼마가 부과됐냐면 10억이 부과된 거예요. 그러면 15억에 팔아서 전세보증금 5억 내주고 10억 남았는데 그 중에 5억 전세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5억을 현금을 쥐고 있는데 세금 얼마 났다고요? 10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현금에다가 전세금을 다 빼서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따라서 노후에 부동산을 처분하실 때는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상담하고 하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집이 한 채겠지, 세금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5억 정도면 세금 한 5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하니까 1억 미만으로 예상하시고 팔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또 있냐면은 85세가 넘으셨는데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팔으셔서 100억 정도 되는 건물들을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30% 나옵니다. 100억에 30억 양도세를 빼고 나오면 7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자녀들이 이 70억에 매각을 해서 양도세를 낸 다음에 현금으로 이걸 나눠 써버렸어요. 현금을 나눠 쓰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신 거죠. 그리고 4년, 5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분 대금에 대한 사용처 조사가 나와가지고 진행이 되면 결국은 사전 증여 사실이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여세가 추징당하는데 증여세 본세에다가 가산세가 60% 정도가 추징당합니다. 증여받고 나서 10년 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합산해서 상속세가 또 나와요.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겪은 경험에 의하면 최고 75%까지 내는 사례를 봤어요. 따라서 연로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절세표를 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양도세 물고 증여세 물고 또 10년 못 사셔갖고 상속세까지 또 물어버리면 세금이 60%에서 75%까지 나가버립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양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은퇴 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사업하신 분은 사업소득세를 내시게 될 거고 근로를 제공하신 분은 근로소득세를 내셨을 텐데 은퇴 후에 내실 세금들은 부동산 임대 발생하는 이 수익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또 재산세가 나왔죠? 종합부동산세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들이 나오고 연금으로 받으면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다 합해서 분리과세가 되거나 종합합산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소득은 보통 남편분이 내가 부동산 임대 소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금이 다 합산돼서 소득세가 최고소득 35%, 40% 구간에 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거의 절반 정도가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분산 소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집을 본인이 세 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채 갖고 있으면 중과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자한테 넘겨서 한 채, 두 채 갖고 있으면 합산과세 되더라도 중과세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 부과 방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건강보험료예요. 이 건강보험료가 은퇴 전에는 소득 기준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잖아요. 근데 은퇴하시고 소득 기준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합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연봉 한 5, 6천 되셔가지고 그 회사가 50% 부담하고 본인이 50% 부담해서 건강보험료는 20만 원 내외로 부담을 해서 크게 부담을 안 됐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100만 원 이상 부담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본인이 물론 병원 다니면서 병원비 쓰시긴 하겠지만 이 부담이 가장 큰 부담으로 남아버립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산정 기준도 아셔서 본인들이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에 대한 소득을 줄이시거나 재산을 줄이셔야 되고 보유 재산을 분산시켜서 본인들이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들은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내려보는 것도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다 분산해서 처리를 해두시는 것이 노후 대비해서 절세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연로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부동산 소유 상태에서 소비를 하시면 그거는 결국은 자녀들이 사용할 재산을 사용하는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실수록 자기들 재산이 더 감소되니까 불평, 불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100억짜리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월 300만 원 연금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자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오히려 연금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군인하고 교사들은 자체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국민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 국민연금에다가 사적연금을 또 들어서서 그거 보강을 해 놓으시는데 IRP라고 있어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거든요. 이게 IRP라는 것이. 이거는 가입할 때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도 요거를 분리과세되거나 또 과세 이연을 시켜주는 세제 혜택이 아주 잘 돼 있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내 연금 소득을 늘려놓으시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온다 해봐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나요 1인당?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 노후를 다 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이제 임대소득 일부를 추려설 수가 있지만 요즘처럼 고물가에 고금리에 만약에 대출이라도 껴있으면 임대소득이 확 반으로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개인 퇴직연금 같은 것을 미리 들어서 요것이 나중에 퇴직 후에 연금 형태로 주어지면은 국민연금하고 결합시켜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많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하면 종합소득세를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고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편이 다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게 많아요. 배우자는 거의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합소득세도 합산과세돼서 세금 많고 종부세도 합산이 돼서 중과세단까지 되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또 세액공제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벌적으로 과세가 많이 되고 있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모두 세제를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될 수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분산 소유를 해야 되는데 분산 소유를 하려고 보니까 사전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증여를 아들, 딸 두 사람밖에 안 하면 10억짜리 같으면 5억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거의 1억 나가버려요.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 딸만 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인 며느리 사이까지 확대시키거나 또는 손자, 손녀까지 확대시키면 세율 구간이 반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증여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게 사전증여에서 수증자가 많아지면은 등기상 소유자가 많아져요. 등기상 소유자가 많아지면은 뭔가 행위를 할 때마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요즘에는 각자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누나는 팔자고 그러고 동생은 갖고 있자고 그러고 또 누구는 개발하자고 그러고 누구는 월세로 주자고 그러고 누구는 전세로 주자고 그러고 의견 합치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가 같은 것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의견의 불합치가 났을 때에 의사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됩니다. 요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족법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 주체가 법인이 소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여기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증여를 할 때도 지분을 증여를 하게 되고요. 의사결정 구조는 누가 갖고 있어요? 대주주 갖고 있는 거. 51%의 주주가 의사결정을 하면 나머지 49%는 따라와야 돼요. 임대를 내가 월세로 주고 싶으면 월세로 주고 전세로 주고 싶으면 전세로 주고 대주주 한 사람의 의사결정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이 다툼이 없이 이거를 관리할 수가 있다. 특히 최근 강남 같은 데는요. 상속받은 주택이나 증여받은 건물들 중에 가족들 여러 사람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 1%만 가진 사람이 공유물 분할해 주세요. 소송이 들어가면 요거는 매각해서 결국은 현금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이 경매로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보존이 안 돼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하나씩 주는 것이 가장 의사결정이 좋은데 그러려면 증여세가 많아지고 나눠줬더니 어떻게 된다고?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대주주한테 의사결정 권한을 주고 나머지 자녀들은 배당 권한만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는 이 세금 절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형제 간의 우애, 부모 자식 간의 평화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공부를 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제 조금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가보다 저가 평가되고 있는 부동산들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들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가 대비 한 30%밖에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줄 때에 개별주택 고시가나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증여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증여세가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자녀들이 그 주택을 증여받아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된다면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처리가 됨으로써 절세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에 매각하기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전문 세무사님 찾아가셔서 누구한테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각자 다 해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 고가로 평가되는 자산들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 요거를 증여를 하니까 너무 가대가 평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평가되는 자산으로 바꿔서 증여를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플랜이라는 것이 여유를 갖고 하면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꼬마 빌딩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얼마 가격 기준인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에 아파트 같으면 매매 사례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평가를 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했었는데 상가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매 사례가가 없어요. 지금 말해서 시가라는 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만 시가가 노출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결국은 뭘로 평가를 해야 되냐?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히 꼬마 빌딩 같은 경우가 시가 대비 기준시가가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40%밖에 안 잡혀 있어요. 지금 뭔 얘기냐면 100억짜리 건물인데 기준시가는 40억밖에 평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속증여세를 이걸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40억으로.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과세 소득이 작게 잡히죠. 그거를 때문에 2019년도에 세법을 바꿨어요. 상속세 결정 기간, 증여세 결정 기간 내에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평가한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과 원칙이 법에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고 어디에 있어요? 사무처리 규정이 있어요.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에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10% 차이가 나거나 비율이 10% 차이 나면 감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대상인지 아닌지가 정확치가 않아요. 이거 어떤 거는 감정평가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또 국세청에서는 예산이 있어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을 때는 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감정평가 대상이라면 모르겠는데 기준과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법이 운영되다 보니까 어느 거는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정평가를 해갖고 들어가는 것하고 안 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해갖고 들어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40억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100억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어. 그럼 원칙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신고불성시간세, 납부불성시간세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납세자가 감정평가 안 하고 국세청에서 했을 때 과세표준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감정평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상속을 받아서 양도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40억에 상속받아서 양도를 100억 한다면 상속세는 적을지 몰라도 양도세가 많아져 버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바로 양도를 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은 상속받을 금액을 높여놓으면은 요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높이는 게 좋은지, 높이지 않는 게 좋은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요거는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매각 예정이니까 감정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까지도 감안해봐야 됩니다. 주택이라면 나는 비과세 대상이라면 굳이 받을 필요 없겠죠? 상가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 물건에 따라서 증여재산 물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증여세에서는 추징당하는 것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평가 차이.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냐.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는 기준시가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또 우리는 아파트를 매매사례가가 없다고 보고 공동주택가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은 아니 매매사례가가 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다 정확하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평가 차이에서 오는 추징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어요. 왜? 이게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누락재산이 있어요. 누락. 상속재산을 빠뜨렸다는 거잖아요. 그건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고의성이 있는 것에 따라서 40%짜리도 있고요. 가산세가 20%짜리도 있어요. 단순히 신고만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40%, 20% 먹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때 돈을 안 냈으니까 10,000분의 22, 요 비율로 납부불성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연간 한 9% 정도 될 겁니다. 연리. 두 가지가 부과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또 신고를 했으면 3% 신고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세 공제를 못 받고 결국은 가산세를 20%짜리 40%짜리 먹고 또 납부불성 가산세가 또 먹으니까 5억 기준을 따져보니까 자진신고 한 사람은 약 7,70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진신고를 안 하고 1년 뒤에 적출됐다 그러면 본세 8천만 원에 가산세가 2,200만 원이 붙어요.
그러니까 1억 200만 원이고 7,700만 원이 얼마니까 2,500만 원 차이가 나죠? 5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것도 1년 뒤에 적시됐을 때. 근데 이게 9년 만에 적시되면 어떻게 돼요? 본세와 똑같은 그 가산세를 먹어야 돼요. 8년 넘어서 만약에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언제 걸리냐면은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4억을 보내줬어요. 전체자금으로 보내줬는데 내가 증여세 신고를 안 했어. 근데 아버지가 10년 만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이체된 것들을 가족 간 거래, 특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조사해서 사전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를 그때 부과해요. 근데 8년 만에 그것이 적출됐어. 그러면 아까 신고 구성가에서 20% 먹고, 그 다음에 1년에 9%씩 8년이면 72%가 되겠죠? 92% 가산세가 부과되는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증여 신고를 대상이라면 미리미리 성실하게 신고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자금 얼마 필요한지는 기본적인 생활 패턴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3년도에 발표한 거 보니까 부부가 최저 밥 먹고 생활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1인당 한 12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취미활동도 하고 자녀들한테 용돈이라도 주려면 370만 원 정도요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약 83세로 나오죠. 그러면 60세 은퇴하고 최소한 20년에서 25년은 산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년만 산다 하더라도 요거는 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한 7억 5천 정도. 근데 지금은 100세 세대잖아요. 105세까지 산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돈 근데 6억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노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우리가 병원 다녀야 되고 자녀들 교육비도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노후 자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글쎄 수도권에서 사시는 분들은 노후 자금이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24년 5월 10일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유예를 하고 있었는데 2025년 5월 10일까지로 또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상승했을 때 쓰는 제도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거나 현상 유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요거는 아마 다시 제도가 도입될 것 같고 내년 5월 10일까지도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또 연장할 것 같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항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도입된 것 중에 하나가 신축 소형주택하고 지방 미분양주택이 지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신축 소형 지방 미분양주택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게 다주택자들에 대하여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벌적 조세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만 해도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중과세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신축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때 취득세 중과세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2주택자가 또 한 채를 사면 3주택이 되겠죠. 그럼 3주택 중과세를 먹는다는 겁니다. 12%짜리로 간다는 거죠. 근데 내 거를 빼고 중과세를 한다 이 뜻은 뭐냐면 2주택자에서 2주택 중과세만 한다는 거죠. 완전히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고 취득을 할 때는 내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자부터 중과세를 합니다. 3주택부터. 만약에 2주택자라면 또 한 채 사서 3주택대에서 중과세가 돼야 될 텐데 요거는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어쩐다? 2주택으로 본다. 중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내가 집을 2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소형을 하나 또 샀어. 그러면 이 집을 양도할 때는 어쩐다? 중과세를 안 한다. 아까 취득세 쪽은 어땠어요? 취득할 때 중과세 먹었죠. 취득세하고 좀 달라져, 양도세는. 그래서 신축 소형주택과 관련된 세제 도입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 기간 중에 신축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들이에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소형 기준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주택을 소형주택이라 하고 이 기간 중에 신축을 해야 돼. 신축. 그래서 주택 요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규모 요건, 가액 요건 확인하시고 다주택자에서 중과세 적용할 때에 주택수 산정하고 제외시키고 요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취득할 때는 당해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유 상태에서 요거를 한 채를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빼주는 것이 아니라 2026년 12월 말까지만 빼줘요.
2027년부터는 어쩐다? 주택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부동산 경기를 보고 추가로 연장시켜 주거나 종료시킬 것인지는 그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말 그대로 지방이니까 어디예요? 수도권 밖입니다. 수도권 밖. 지방에 분양되지 않고 지금 신축된 주택들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하는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 물론 여기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6억 원 이하 말을 따집니다. 3억 원짜리가 없어요. 지방이니까. 대신 세제 혜택을 뭘로 주냐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도 빼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도 빼주고 아까 제가 여기 신축 소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빼준다는 말 안 했죠. 거기는 주택수 들어가 버려요. 그 최근에 또 발표된 거 있었죠. 인구 감소 지역 89군데 중에서 6곳을 제외하고 83군데 것을 공시가격 4억 이하짜리 사고 실지거래가격 6억 이하짜리 사면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 빼주겠다. 그거는 아마 1월 4일부터 내년 10월 말 사이에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한 채 더 구입했을 때 제외시켜주는 규정 같습니다. 요게 이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고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내용. 금년도 발표된 혼인하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 들어온 것이 추가 증여 공제가 있는데요. 불어는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는 재산. 출산은 출산 후에 2년 이내 주는 경우에 얼마까지? 1억까지 추가 공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세 이상 됐으니까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1억 원을 더 해주는데 결혼하기 전 2년, 결혼한 후 2년. 기준으로 1억을 더 추가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랑은 신랑 가족 부모가, 신부는 신부 가족 직계 존속이 양쪽에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까지 더 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2억 2천까지 줄 수가 있고 5천을 더 받으니까 최고 3억 2천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제 전세자금 정도는 그렇게 부모님들 지원 받아서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요게 이번에 추가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2000년도에 2, 3억 하던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2022, 3년도에 보니까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아파트만 기준 놓고 본다면. 일반 자산들, 부동산을 기준 놓고 보면 한 6배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 GNP로 따지면 4배가 넘은 올랐거든요. 어쨌든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1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해당이 되거든요. 배우자가 있을 때. 옛날 10억 그러면 세금 여기 10억 넘어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파트 2, 3억짜리 한 채 있고 다른 재산이 있다 해봐야 전부 해봐야 7, 8억밖에 안 됐거든요. 요것도 순자산가액으로. 지금 근데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얼마입니까? 10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걸리는데 더군다나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5억밖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상속세가 부자 1%만 내는 세금이 아니고 2022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상속세 신고 대상이 5.2%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사망자들이 고가의 재산을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속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대책을 안 세우시고 만약에 세금 폭탄 맞으면은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너무 가치 평가가 높게 돼 있습니다. 100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상속세만 27억이 나오거든요. 그 27억을 일시에 어떻게 냅니까, 이거를? 10년 동안 나눠낸다 하더라도 2억 7천씩 세금을 나눠내야 되는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2천만 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아서 상속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자니 어떻게 됩니까? 또 양도소득세 자체가 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마치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속세 과세 체계가 2000년도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게 1999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2000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2024년까지 시행되고 있잖아요. 24년에 자산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배가 평균 올랐다는데 그때 당시의 공제액, 그때 당시의 세율 지금 30억의 최고 소율이 적용되고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30억을 3배로 따진다 하더라도 올랐다 하더라도 90억으로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30억이 50%로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니까 실제 세부담 면에서 본다면 세계적에서 거의 1위에 가깝다고 봐야죠. 일본이 세율이 55% 최고 세율이 일본이 55%인데 저희가 50%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업하시는 분들 주식 가액으로 평가할 때 과점주주가 해당되면은 20% 또 할증평가까지 돼요. 그럼 60%까지 부과하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캐나다든지 호주라든지 지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예 상속세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국 같은 것도 지금 폐지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속세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부자 감사라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실지 몰라도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속이 2번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50% 가져가고 또 50% 가져가면 75%가 자산가액에서 없어지잖아요. 기업을 계속 용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상속세를 내고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제 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절세 방법을 짤 수가 있어요. 우선 상속세하고 증여세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세율이 똑같아요. 세율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율은 아까 보신 것처럼 10억까지는 20%, 30%고 30억까지는 40%, 30억을 초과하면 50%나 되거든요. 세율이. 굉장히 높은 세율이죠. 그런데 차이점 뭐냐? 상속은 어때요? 평생 한 번밖에 못 해.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이 시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이 불가능해요. 증여는 어때요? 수없이 할 수 있죠. 횟수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요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속세는 한번 돌아가실 때에 피상속이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해요. 여기는 유산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라고 해요. 유산취득세. 여기는 뭔 얘기냐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100억을 남겼어. 근데 자녀들이 10억씩 가져갔어. 그러면 상속세는 100억으로 과세되지만 자녀들은 10억씩 나눠갔으면 10억으로 증여세는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증여는 제일 중요한 것이 10년마다 통산해. 10년마다. 아버지가 증여를 해주면 10년 걸 다 모아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11년째는 어쩐다는 거예요? 새로 공제를 하고 새로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60대에서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럼 60대에 내 재산의 4분의 1을 물려주는 거예요. 70대에 내 재산의 4분의 1을 물려주고 80대에 내 재산의 4분의 1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4분의 3이 다 사전증여 됐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남은 4분의 1만 상속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상속을 그냥 다 갖고 한꺼번에 있다가 내가 세율을 맞아버리면 최고 세율 구간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증여는 빨리 해줘라. 그 다음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우상향으로. 그 다음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수증자 거잖아요. 만약에 아버지 입장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임대소득이 1억씩 발생을 해. 1년에. 그러면 종합소득세 세금 3천만 원 냈다고 치고 7천만 원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또 50% 3,500만 원이 또 상속세 또 물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물고 또 남은 돈은 상속세를 또 물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부모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중과세 됩니다. 이중과세. 두 번 세금 물어요. 따라서 미리미리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관점에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속세라든지 이런 절세 플랜은 다 스톱이 돼버리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안심상속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금융, 채권, 보험금까지 관련해서 이 정보 데이터가 전부 다 상속인한테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신고를 내면서 이거 신청이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은 안심상속 서비스가 제기돼 버리면 금융거래가 다 동결돼 버려요. 인출할 수가 없어요. 인출을 하면 상속인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던 자금들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상속을 다 정리하는 데까지는 2달 내지 석 달이 걸리거든요. 근데 요것부터 해놔버리면 금융거래가 동결돼 버리니까 내가 급하게 쓸 자금들이 있으면 먼저 인출을 해놓고 안심상속 서비스를 가시고요. 근데 먼저 이제 인출하실 때 주의할 점. 사전 인출을 했어요. 사망신고 하기 전에. 근데 여기 안에서 상속인들 간에 유리분 다툼이 있어요. 즉 분쟁이 발생했으면 이렇게 미리서 인출한 것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속재산에 손을 댔잖아요. 그럴 여지가 있으면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상속인이 채무가 너무 많으면 상속 포기라거나 한정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거는 법원에다 해야 됩니다. 3개월 내에 해야 되니까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확인하시고 내가 상속을 정상으로 받을 것인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 승인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먼저 이 두세 가지만 하시고 한 달 이내 사망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이내 사망신고를 안 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 기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오해가요. 상속재산가액 평가. 평가 쪽을 모두 다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가 원칙이에요. 시가. 근데 시가라는 거는 상속 개시일해서 전후 6개월. 전 6개월, 후 6개월 사이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부동산 매매 사례가액, 경매 공매가액이 있으면 요 금액이 시가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5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기간 중에 10억에 판매를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매매가액이 있으니까 이 10억이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어쩐다는 겁니까? 5억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10억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가서 여기서 팔았어 10억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억의 상속을 받아서 10억이 판게 되는 거죠. 상속세는 5억으로 내고 대신 양도 차익이 10억 마이너스 5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양도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겠죠. 10억으로 평가해서 상속세는 10억으로 내지만 대신 양도소득세는 안 나와요. 왜? 10억에 사서 10억에 판 걸로 되니까. 대신 상속받을 때는 5억으로 받고 양도는 10억으로 평가되면은 상속세는 적게 나오지만 양도세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 상황을 다 비교를 해서 양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파트 같으면 내 아파트에 거래가액은 없다 하더라도 내 옆에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유사한 부동산 아파트가 매매한 가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 도움 받아서 평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금이 문제예요. 보험금은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요거를 간주 상속재산으로 내놨어요. 간주는 뭔 말이에요? 상속재산이 아니는데 상속재산으로 봐본다는 뜻이잖아요. 자, 문제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수익자하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근데 계약자가 아버지고 피보험자도 아버지인데 수익자는 자녀예요. 아버지가 계약을 하고 돈을 아버지가 불입을 했으면서 피보험자가 아버지일 경우는 아버지가 돈을 냈기 때문에 어쩐다고요? 이게 상속재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자하고 돈 내는 사람, 계약자를 어머니로 했어, 어머니로 계약자는 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전업주부야. 그럼 결국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보험금 냈다는 거잖아요. 계약자는 어머니지만 실제 불입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돼버려요. 그것도 상속세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실제 계약자는 아들이고 이 계약 보험금을 불입한 사람도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재산에 제외가 돼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누구냐, 보험금을 누가 불입했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머니로 이러면서 어머니는 소득도 없는데 아버지 돈 갖다가 보험금을 불입했을 때는 이건 상속재산에 빼주지 않는다. 이거를 무조건 상속재산 다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세요. 근데 예금이 한 10억 정도 있어. 그러니까 돌아가시 직전에 현금을 막 빼내는 거예요. 어쨌든 통장으로 어디로 옮겨놨어요. 그렇게 옮겨놓으면 상속재산에서 줄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분은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빼놔가지고 인출하고 그 2시간 뒤에 본인 장남 통장에다가 다 그대로 통장에 입금시켰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아버지 돈이 내 하트에 와 있어 이 말이잖아요. 옮겨놓는 순간 그건 증여가 돼버려요. 또 1년 이내에 2억 이상을 2년 이내에 5억 이상, 만약에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출됐다면 사용처를 다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 어쩐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자녀한테 상속했다고 보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을 해서 그 사이에 가족 간 거래가 있는 것들은 그게 증여 혐의가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다시 상속재산에서 합산해버려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 10년간 금융거래가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상속세에서 세무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는 사이에서는 예금 인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 개시 전에 자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빚을 지거나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산 종류별로 상속이나 증여에 유리한 자산이 있고 불리한 자산이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저평가되고 있는 자산. 통상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는 고평가되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고평가는 누가 어떤 분들이 되겠어요? 현금이나 예금, 그 다음에 채권이나 주식. 요거는 전부 시가대로 그대로 다 평가되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매매 사례가가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거 시세는 몰라도 옆에 거 똑같은 평형이 팔리면 그 금액 갖다 쓴다는 거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가가 다 노출돼 버죠.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빌딩을 갖고 있어. 빌딩 갖고 있는데 이거 300억짜리예요. 300억짜리 갖고 있으면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감정평가가 노출돼 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고액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동산이거나 자산이라는 거지. 그럼 저평가되고 있는 게 뭐냐?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상가예요, 상가. 구분상가. 구분상가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큰 단지 상가가 만약에 세워가지고 한 호실씩 분양했잖아요. 그거는 토지 지분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평가액이 저평가됩니다. 통상적으로 시가 대비 한 40%밖에 평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세 대비 한 40%, 35%밖에 안 돼 있고요. 나대지라든지 농지도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이니까 통상적으로 요 현금, 예금, 채권, 주식을 될 수 있으면 저평가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바꿔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상속세에 유리합니다. 물론 노후 자금으로 쓰실 수 있는 현금 정도 금전은 갖고 계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금은 이런 것 때문에 고평가되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해줘요. 20%를 빼줍니다. 내가 10억 갖고 있다 그러면 8억으로 평가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워낙 고평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지니까 각종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사회통념. 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법도 그런 건 다 허용하는 겁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한테 생활비 주는 거 같이 살면서 생활할 수도 있고 별도로 생활비를 줄 수도 있죠.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학비하고 생활비는 따로 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생활비 쓰는 규모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집안 사정에 따라 다르고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비를 받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근데 이게 이 친구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부모가 생활비 대줘야 될까요? 당연히 대줄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줬는데 지금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한테 자녀한테 생활비를 줬어. 얼마씩? 1,000만 원 보내줬어. 근데 300만 원 쓰고 700만 원 모아서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또 모아서 아파트를 샀어. 그거는 700만 원 준 돈은 생활비가 아니죠. 즉 내가 생활하는데 다 써버렸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돈이 남아서 축적돼서 다른 자산으로 변형돼 버렸다면 그 경우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증여세로 과세가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 개시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계좌를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상적으로 10년간 거를 봐요. 10년간 걸. 근데 문제는 현금으로 빼서 현금으로 줬으면 근거 안 남죠. 근데 계좌 이체를 했다는 얘기는 목록이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계좌 이체를 할 때 반드시 조교란에다가 이게 왜 돈이 오고 가는지를 써놓으셔야 돼요. 본인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자녀한테 빌려준 돈이다. 그러면 그거는 대여금 그리고 채무증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채무증서에는 이자가 지급 내용이 나와야 돼요. 원금 변제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돌려받았으면 돌려받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내가 해외에서 뭔가 물건을 직구를 했어. 직구를 하는데 몰라. 자녀들이 대행해서 해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 돈은 부모님이 나중에 송금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물품 구매 대행해 준 거라든지 이런 걸 다 기록을 남기시라는 거죠. 그리고 증여를 했으면 확실하게 증여받았다고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보신 것처럼 빌린 곳, 증여한 곳, 그 다음에 대행 구매한 것, 내가 또 대신해서 돈을 받아다가 전달한 경우도 있었겠죠. 이렇게 내용들을 다 조교란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그래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를 할 때 소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증여를 보니까 그렇게만 해놓으시고 거래하시면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통장 거래할 때는 조교란에다 반드시 조교를 기록을 하고 채권 채무 관계는 채무증서를 작성하고 내가 무상으로 받았으면은 그거는 증여세 신고를 이행해 놓은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증여라는 것은 가장 절세하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으면 나눠서 주는 것이 힘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증여세는 수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부동산 같으면 아들, 딸밖에 못 주지만은 현금 같으면 며느리 사이도 줄 수 있고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도 상관없어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분산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수증자별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분산시켜서 주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하나를 줬는데 세금이 6억 나와버려요. 근데 20억짜리를 팔아서 자녀들을 해서 6명한테 나눠줘 버리면 세금이 줄어들어 본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가 되면서 특히 이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FIU라고 그러거든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세탁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해당 기관에다 각각 다 보내주는데요. 해당 기관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도 있을 수 있고 경찰도 있을 수 있고 국세청에도 있을 수 있고요. 금융감독원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기다 보내주는데 첫 번째 보고된 것이 CTR이라고 그래요. CTR.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이거를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 거래가 들어오면 예금도 인출도 다 둘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별로 1인당 1,000만 원 이상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예금되면은 무조건 요거는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1,000만 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900만 원씩 빼봐가지고 1,000만 원을 피해갈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의심거래라고 그래요. 그 의심거래는 STR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수남이라는 사람이 예금을 900만 원, 900만 원 인출해가지고 지금 계속 현금을 빼내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만 한 게 아니야.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현금을 계속 빼내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은 안 걸리게 빼더라. 그러면 어쩐다? 그것도 의심거래로 봐서 보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바로바로 세무조사 하진 않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이것만 갖고도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인별로 사업자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고 개인은 개인별로 세무조사 기간이 있을 때 이 자료를 다 활용을 해요. 당신 현금 그때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하고 그때 가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두 건 했다고 조사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녀 결혼시켰는데 현금으로 축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내가 할 때는 은행에다가 공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 결혼시켜서 현금으로 받은 돈이다. 그래서 그거는 입금시킨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거는 확인이 되잖아요. 결혼한 날짜고 나오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거래 보고를 안 하죠. 그 돈이 일시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국세청도 그런 경우는 세무조사를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꼭 인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70%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해 줬잖아요. 양도소득세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한테는 불이익을 안 주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게 되겠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쪽에서 굉장히 과세를 강화해 놨습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을 두 채, 세 채 할 때는 두 채, 세 채를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서 중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최초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일반 부동산은 4.6% 세금을 내는데요.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이하는 1.1%, 9억을 초과하면 3.5%로 어쨌든 저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낮게 부과를 해요. 근데 2주택자부터는 세율이 8% 올라갑니다. 3주택일 때는 12%까지 올라가요. 3주택이 12%. 그러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6억짜리를 1.2% 사면 6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6억짜리를 3주택에 사면 어떻게 돼요? 12%니까 7,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3주택자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취득 자체가. 취득세가 이렇게 고가로 부과하는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내국인들한테는 안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취득 중에서도 무상으로 취득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무상 취득하면 이것도 12%짜리로 중과세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버지가 집이 있는데 자녀한테 주택을 줬다가는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못 줘요, 이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해주는 거, 요것만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4%짜리로 적용합니다. 취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재산세를 내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에서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개별주택 도시가액의 100%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60%만 부과를 합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또 다시 여기서 감면을 해줘가지고 저율로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9억만 빼주는데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빼줘요. 12억을 공제한다는 거니까 공제액이 3억이 또 초과되는 거죠. 그리고 보유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액공제가 50%까지 있어요. 나이가 많다 해서 60세, 65세, 70세에서 또 세액공제가 40% 있어요. 합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나이 많고 오래 갖고 있으면 80%가 공제가 되니까 20%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대신 2주택일 때는 공제액도 12%가 아니라 9억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3주택부터는 종부세도 중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3주택부터는 중과세가 되니까 종부세를 피하려면은 3주택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인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세 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부가 분산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는 12억까지 세금이 없는데 12억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 잡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대신 2주택자부터는 어떻게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했을 경우에 중과세가 가세됩니다. 그래서 세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면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제 혜택을 주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그냥 사고 팔 때마다 다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고 팔고 계속 하면서 투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최소 보유 기간이 정해놓은 겁니다. 즉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투기를 막으려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할 때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줬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 3구, 강남 송파 서초하고 용산구가 현재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유예를 하고 있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거주 요건 2년은 지금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구하고 강남 3구에서 주택을 사신 분들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까지만 전액 비과세되고 12억이 넘는 금액은 일부 과세가 되고요.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부수토지 비과세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줘놓고 만평에서 내 비과세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5배, 10배까지만 해주도록 지역별로 제한이 가해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특별히 더해줘요. 어떻게 특별히 더해주냐면 첫째, 거주 요건을 2년 이상 충족을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를 2%짜리 해준 거를 4%로 늘려주고요. 거주도 추가로 4%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 10년 거주가 되면 80%까지 되죠.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은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단독 소유하지 마시고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하시는 것이 기본 공제도 되고 세율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한 채 갖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사 갈 집이 생겼어요. 근데 내 집은 안 팔려. 중복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비과세를 해주는데 부득이하게 두 채를 갖고 있는 상태도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내가 종전주택을 사서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집을 사야 돼요. A집을 갖고 있다가 B집을 살 때는 1년이 반드시 지난 다음에 사야 된다. 1년 지나기 전에 사버리면 혜택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B의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를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그 다음에 특례받는 주택들이 또 있어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또 있다거나 또는 부모님하고 합가했거나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집에 한 채씩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거나 이랬을 때는 또 비과세되는 특례가 있는데 건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니까 이거는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1주택자하고 2주택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에 한 채라고 알고 팔아서 세금이 없으면 12억까지는 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12억을 초과하면 비율만큼 과세가 되는데 세부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또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까 80%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주택수의 카운트가 되는 주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자가 돼버릴 경우에 비과세가 배제돼 버려요.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니까 그나마 중과세를 안 가지만은 중과세까지 간다고 그러면 장특공제는 하나도 안 되고 중과세율이 되니까 최고 82.5%까지 세금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반세율 적용된다 하더라도 6%에서 45%까지 세금이 부과되니까 세부담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금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방문 상담에서 전문가를 만나서 대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어디 인터넷 같은 데다가 무료로 올려가지고 내가 집에 한 채 있는데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상담하셔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동산 소유 현황을 다 내놓고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은 임대소득 과세를 안 해요. 왜요? 내가 내 한 대 갖고 있는데 세를 줬잖아요. 본인도 다른 데서 세를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라 대체해서 살고 있다는 것 뿐이니까. 대신 고가주택 12억을 초과하는 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세를 받을 수 있고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세를 받는 거는 과세를 안 하고 월세 받는 것만 해요. 근데 이제 2026년부터는 여기 고가주택 전세도 2주택자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거,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은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주택을 임대해 줬을 때는 거주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 세금 내야 되거든요. 국외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안 해주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이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주임사 등록을 해서 만약에 월세가 임대가 발생했다면 이것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를.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만 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임대 발생한 것들을 신고를 다 안 했다가 상속해서 신고가 누락된 것 거의 7년 거를
다 추징을 하게 됩니다. 7년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다주택자들로서 임대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될 분들이 안 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그때그때 모르니까 넘어가 주지만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근로소득자가 월세 소득 공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사가 이루어져요. 임대소득하고 요것하고 최근에 지금 전월세 신고 의무가 발생했잖아요. 임대 3법에 따라서 전세는 6천만 원, 월세는 아마 30만 원 이상부터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당 구청에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진 않아요. 그때 발표할 때는 신고되더라도 국세청 과세 자료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데이터가 있으니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투명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자진신고를 스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사의한법, 실사라는 방법이란 것은 우리가 장부에 의해서 소득금을 계산한다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아파트를 10억짜리 사면서 대출을 10억 받았어. 그러면 월세가 나오는데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런 경우에는 금융비용, 소개료, 수선비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보유세에 따른 것까지 다 비용을 장부를 기장해서 해서 실제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특히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장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장부를 안 했을 때 추계로 계산하는 방식은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이 있고 주택의 경우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라 해서 필요 경비를 6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6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범위로 내려오도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 채 갖고 있으면 분리과세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한 채, 나 한 채, 얘들 한 채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씩 갖고 있으면 2천만 원 이하가 될 거 아닙니까? 분리과세 때는 필요금비 자체가 600만 원씩 60%가 공제되니까 소득금이 잡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대출이자가 세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장에 의해서 소득금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세 중에서 이자나 또는 배당 그리고 지금 주택임대 소득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소득세를 14%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4%까지 합해서 15.4%로 세금이 종결돼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과세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천만 원 소득금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분리과세가 안 되라 다른 소득 여기 3천만 원하고 내 근로소득 1억하고 합산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에 대한 근로소득이 35% 세율과는 가 있다면 요 3천만 원도 35%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소득이 1,9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 소득 1억 있는 돈하고 연함하고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리해서 15.4%만 내고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도 많이 떨어지고 기본공제도 많고 그래서 세부담이 아주 작게 만들어놨어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로 무조건 내려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입니다. 주된 용도는 업무용이고요. 부수적으로 주거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를 준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주택이고 어떤 때는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세목별로 달리 보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면 취득세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살 때는 무조건 업무용으로 보는 거예요.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고 있으면 주택,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취득세 편에서는. 재산세나 종부세 편에서는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나는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해 주세요. 그러면 종부세까지 따라가 버립니다. 근데 자, 업무용으로 쓰는 것을 왜 주택으로 과세해달라고 하겠어요? 업무용보다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이 더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따져보셔야 돼. 내가 종부세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면 주거용이 좋겠죠. 여기에 종부세가 또 연결돼서 합산돼 버리면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쪽 걸 다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최초 분양할 때, 분양받을 때에는 부가세를 부담했으면 내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보유하는 기간 중에 10년 이전에 주거용으로 전용을 하면 면세 전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합니다. 대신 1년에 10%씩 감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8년 지나면 80%까지는 봐주고 20%만 추징한다는 뜻이에요. 10년 지나면 추징 안 해요. 그때는. 10년 지나서 면세로 전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10년 이내에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바뀌어버리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한다. 제일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질과세라 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업무용으로 쓰면 업무용이에요. 내가 여기서 업무도 보면서 잠을 잤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된 용도로 간다. 업무용으로 간다. 근데 여기다가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았어요. 근데 주거용으로 썼다고 그러면 이 부가세가 추징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주거용으로 이 사람을 줘놓고 주민등록 전입을 안 시키고 확정일자도 받지 마라 그러고 본인이 부가세를 계속 신고를 해요. 추징 안 당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내 아파트를 팔았어. 나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조사를 나와봤어. 근데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더라. 그럼 어떤다?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비과세가 안 되겠죠.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세금 10억 추징당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보유하는 순간부터 골치 아픕니다, 이거.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세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수의 카운트가 되고 있다. 그걸 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때부터 내가 비과세 대상 주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황당한 과세 사례 1위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보유한 걸로 해서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일반인들은 지금도 오피스텔은 주택인지 아닌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주택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광고 선전 때문에. 광고에서는 주택에서 빼준다고 하니까 거기는 취득세 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양도세가 아니라. 오피스텔 자체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주택수라고 카운트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신다면은 요거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등록을 해버리고 내가 파는 집은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그 거주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임사 등록을 해버리거나, 오피스텔은 법인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채가 아니라 두세 채 있다면은 법인으로 소유를 하면 과밀 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해서 과밀 억제권역 내외에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할 때는 이걸 주택으로 안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안 되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절세할 수 있는 플레이 나오죠. 주택수 빠지니까. 개인이 소유한 것보다는 법인 소유가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세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일반인들 알고 계신 것처럼 상식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 가지고 또 옆에서 선무당들이 조언해 주는 거 말씀 듣지 마시고 반드시 미리미리 전문가랑 상담 받아라. 그것도 복잡한 거는 세무사님 혼자 받지 말고 3명한테 받아라. 그리고 반드시 유료 상담 받고 대면에서 상담을 받아라. 그래야 에러가 안 나고 실수가 안 나옵니다. 무료 상담은 책임을 안 져줘. 그리고 어디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상담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책임 없으니까 막 대충 얘기해 주지. 유료 상담 받은 거는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돼요. 잘못됐을 때. 그래서 유료 상담 받으라는 거예요.